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지난 2015년에 후강통이 시행된 이후 중국 증시가 5,400선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중국 증시는 다시 한번 2,700선을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나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중국 증시는 차근차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났을 때 중국 증시에 한번 대였던 분들은 내가 다시는 이제 중국 증시를 돌아보나 봐라. 뭐 이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요즘의 중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요. 일단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안정적인 연착륙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증시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대한민국의 테니스 신화를 쓴 정현 선수를 후원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계약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롭게 계약이 체결될 때는 얼마나 높은 금액의 계약이 체결될지 저희가 스포츠스타의 경제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저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빅랠리.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 너무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워낙 잘 올라가고 있고 다른 신흥국들 증시까지도 펀드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 창구가 꽤 짭짤해서 중국 증시에 신경 쓰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중국 증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난해 말부터 중국 증시가 꽤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조용찬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6%밖에 상승을 못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는 벌써 7.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처럼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에 미국 증시가 25% 넘게 상승했고요. 우리 증시도 21% 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덜 올랐다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17배 정도인데요. 미국이 20배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싸다는 이머징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규제 그리고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증시로 몰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급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2015년 8월 달에 주가가 40% 급락했던 것은 그때 과잉됐던 신용 거래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신용 거래도 안정적인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신용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들이 볼 때는 현재 그 달러 약세의 국면에 위엔화를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보고 중국물에 대한 편입 비중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 연간 상승폭을 올해 들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한 달 만에 거의 그 연간 상승폭을 뛰어넘는 상승을 올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소장님 그러면은 상하이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일까 싶기도 한데 요즘에 코스피랑 동조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비슷한 업종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하이나 선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매일 거래 대금이 80조 원을 넘는 아주 그 화랑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트로이카 주식처럼 중국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금융주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정보통신 여기에 자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입이 전체 수익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데요. 중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 증권, 보험업종이 가장 그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공상은행이라든지 건설은행 같은 경우에는 2주 사이에 무려 30%
3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난징은행, 초상은행 같은 중소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상 그 최고 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상현실이라든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창업한 증시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무려 1816포인트를 돌파할 정도로 상당히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현재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가 있다면 미국에는 팡이라고 부르는 페이스북과 혹은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 중국에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BAT, 즉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현재 글로벌 증시를 다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요즘 들어서 이제 상해 종합 증시가 3,500선을 넘어서서 이제 3,700까지도 다다랐습니다. 이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요, 일단 과거에는 후강통 때문에 중국 증시가 꽤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과열 투기 양상을 보였다면 이제는 중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경제 지표가 좀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끌고요. 네. 일단은 심리적인 좀 자신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심리적 자신감이요. 일단은 좀 안전 심리가 된 거죠. 일단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나 전반적인 글로벌 상승세가 일단은 견해 있을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일단 이기 정권이 지금 시진핑 정권이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기대감 이런 부분들 일단 베이스를 깔고 시작을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베이스가 깔고 가는데 일단은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뭐 수출, 투자, 소비를 봐야 되겠죠. 네네. 일단 거시적인 부분에서. 수출 중국이 2년 연속 계속 좀 떨어지다가 요번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한 27조 8천억 위안 정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전년 대비 한 10.8%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출이 중국의 메인이었지만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수출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 10점 넘는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63조가 넘는, 위안을 넘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7.2% 이상 안정된 성장을 했고요. 이게 산업 내용을 좀 들여다보더라도, 체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도화에 따라서 기존 산업이 아니라 뭐 하이테크 제조라든지 이런 장비 제조 분야에서의 증가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폭이 높게 성장하고. 그게 증가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성장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체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굴뚝 산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제의 개선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과거에는 양적 성장,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고도화에 되는 부분에서의 투자에 또 견인했던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소비 부분이겠죠. 네네. 소비가 가장 큰 부분이겠지만, 그러니까 GDP 전체 부분에서 이 소비가 기여하는 게 매우 크다. 이게 지금 한 59%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투자 소비가 이제 견인을 했고, 이제 수출이 좀 떨어졌는데, 좀 밀어주는 형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경제 지표가 다 잘 나왔다. 뭐 그 밖에 CPI가, 물가 수준도 양호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서비스업 분야, 우리가 제조업 부분에서도 아니라 이제 3차 산업에서 GDP에 차지하는 서비스 부분도 우리가 뭐 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분야가 좀 이제 나아가는 형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뭐 우리가 주가가 좀 어느 정도가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국을 우리가 그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렀다면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많은 물량을 생산해내는 곳이 중국이었다면 이제는 세계 시장이라고 부르죠. 전 세계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중국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만큼 중국의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돈이 잘 돌고요. 돈이 잘 돌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바로 중국의 A주가 중국 증시는 A주와 B주가 있고 뭐 홍콩 증시도 A주와 B주가 있는데 중국의 A주가 MSCI 신흥지수에 편입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위안화 자산을 편입시키려는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맞춰서 중국은 올해
그 런던 증시와 상하이 증시 간의 상호 교차 거래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방에 나서는데요. 5월 달만 하면은 아무래도 222개 A주 종목이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달에는 글로벌 시장에도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이머징 시장을 추종하는 MSCI 지수에 추종하는 자금들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4천억 달러 이상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을 봤을 경우에 세계 증시의 1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중장기 자금들이 중국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침 동시효과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 증시가 시작되는 10시 반 이후에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절이 앞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중국의 A주가, 그러니까 A주에 포함되어 있는 222개의 종목이 MSCI 신흥지수에 편입되기로 결정은 작년에 됐다고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지수에 편입이 돼서 종목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 증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 투자가들의 그 자금 유입이 좀 빨라지면서 아무래도 그 선진 증시의 그 펀더멘탈을 중심, 가치주 중심의 장세가 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지금까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정책 시장이라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장이 펼쳐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국제금융시장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이 국제금융시장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국내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시장도 앞으로 발전하게 되고 당연 주식 거래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는 시차를 두고서 거래해야 되지만 중국 증시는 앞으로 많은 투자가들이 선물 옵션 시장도 같이 참여하는 활발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작년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고 네네. 올해 5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이게 4년 연속 유보가 됐다가 작년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나라가 5년, 대만이 한 9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네. 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MSCI가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네네. 부합을 해야 되는 중국은 왜 계속 유보가 되느냐.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QP가 하죠. 그러니까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들이 네네. 외국 투자자들이 이런 배분이라는 자본 유동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중국 정부가 제한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 안 되면 안 해주겠다고 했던 따라갔었고 네. 중국 정치 계속 불안정하다. 이게 뭐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 네네. 세 번째가 아까 파생 상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A주에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향장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됐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투자 입장에서 222개죠. 네네. 그 관련된 품목 중에서 업종 중에서 벌써 한 70% 해당되는 품목들이 다 지금 올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좀 더 관심을 보고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제를 정책을 해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에 진출한 현대차를 보면은 현대차가 100% 자회사를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50대 50으로 중국의 기업과 합작을 해야만 이제 중국에 진출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금융 규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현황이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이 222개 종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원활하게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이와 함께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 중국 주식형 펀드는 꽤 많이 올라갔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텐데 어느 정도 수익률 지금 거두고 있어요? 네, FM 가이드의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들어와서 23일까지죠.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3.3%에 불과했는데요. 중국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무려 평균적으로 7.5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꼭 2배가 넘는 수치가 되는데요. 집계 기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은 제로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R이랑 레버리지 ETF 펀드의 그 수익률은 한 29% 전후가 되고 있고요. 삼성 코엑스 차이나의 ETF는 27%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그 펀드 담화에 따르면 6개월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하이자산 운영의 그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중국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 정도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투자 펀드들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미운 오리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을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장님, 주식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도 큰 수익률을 과거에 이미 이뤄냈다면 투자자분들이 다 왔다 해서 환매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더 갈 것 같다라고 해서 더 가입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환매가 더 많아요? 투자가 더 많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참았던 투자가들이 환매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최근 들어와서 중국이라든지 홍콩에 투자하는 펀드들 쪽에서는 무려 2,1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네네. 새해 들어와서도 중국물들의 그 양호한 투자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마음 고생이 많았던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아무래도 소비의 서비스화라든지 온라인 거래가 소비를 자극하면서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무래도 개인들 입장에서는 단기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시세에 좀 연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올라오다 보면은 이 돈을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투자자들의 마음이겠죠. 이걸로 갖고 지금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중국 증시가 더 이상 못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중국의 경제 현상과 중국 증시의 현재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인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교수님. 네.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5,400까지 올라섰을 때는 사실 누구나 과열인 건 알면서도 다 같이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기한 6천까지 갔던 건데. 네.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불안한 심리가 많이 계실 네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와 다른 여러 아까 펀더멘털 부분에서 많은 네. 지금 변화가 있었고 또 이 세계와 동조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때적인 이슈를 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경제 지표와 중국에 있는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 지금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지금 좀 그것도 뜨겁지 않느냐, 과열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봤을 때 우리가 중국 경제에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저는 크게 보는 게 저는 이제 우리가 정부 기업 가계로 봤을 때 이 중국의 가계 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한국은 우리가 한국이 하면 가계부채, 그다음에 중국은 국영기업, 기업의 부채가 많고, 네. 일본은 이제 정부의 부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은 계속 이야기할 때 지방 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 얘기를 했지 이 개인의 우리가 가계부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좀 심각한 상태를 가고 있다. 어느 정도 가고 있느냐? 2017년도에 보면 이 중국 가계 중장기 신규 대출액이요 한 5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하나로 한 880조 정도 되는데 880조. 그 전체 신규 대출의 한 약 40% 정도가 이 지금 이제 이 가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매우 많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부채 비율도 작년 상반기 GDP 대비로 보면요 한 46.5%.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는 S&P라든가 작년에 아마 9월 달일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중국 인민은행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중국 기관 단체에도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가계부채가 이제 결국 중국 경제 리스크를 하나 붙잡는 하나의 또 하나의 또 발목을 잡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제 나타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건설, 인프라, 이 경기까지 한 번에 씹을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지방 보시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이 부동산 그 업체죠. 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거도시 지수를 보시면요. 2010년도도 그렇고 17년도 보면 거의 1위부터 8위까지 거의 중국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뭐 난징이라든지 상하이, 선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바로 이렇게 중국 10위권 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5천만 인구의 1,400조 원과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880조 원 정도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전체, 우리 기본적으로. 16억 인구의 880조 원의 부채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전체 부분에 저는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네네. 새로 나가는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9%까지 되고, 네네. 그 비중을 금액을 빠져볼 때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부채 금액까지 하면, 중국은 낮추려고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까지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걸 중국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을 보시더라도 3대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018년도에는 금융 리스크 잡겠다. 빈곤 네네. 문제 해결하겠다.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과열. 그 말의 의미는 이 지금 가계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막지 않으면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당연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2015년에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정말 지금 내가 중국 증시에 투자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소장님?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안정 성장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증시의 그 투자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50 지수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50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수익률이 한 13배에서 14배 정도인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BAT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상품들이 현재 속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정시마다 계속 편입 비중을 높이는 적립식 펀드 같은 쪽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무난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 달라진 모습이 국내 증시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물과 관련된 국내 주식도 앞으로 많은 그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증시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있겠지만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좀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그러면 올해 우리가 중국 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키워드 몇 가지만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중국 경제는 과거에 이제 U장에서 L장으로 꾹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너무 기대보다는 지금의 스탠스에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몇 가지 키워드는 결국 저는 그 5가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동산 재고 해결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유효 공급 확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빈곤 퇴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국유기업 개혁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유효 공급 확대. 금융 리스크는 계속 해왔던 이야기지만 좀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 우리가 공급 측 계획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과잉 생산 설비에서도 좀 더 드라이브가 더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들 도와야 되죠. 기업 원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중국에서 뭐 세제 개편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 5가지 정도 트렌드, 아젠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증시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몇 가지 저희가 조심해야 될 점들까지 꼽아드렸으니까요. 자, 마음속에 좀 새기시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좀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